북한 전 총리의 사위, 북한의 고위층이었던 남자. 탈북민 강명도 교수. 제가 주석공에 있었거든요. 우리를 말하면 청와대와 같은 것인데 중국에 나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날짜 못 맞췄죠. 그래서 제가 망명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죽여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렸죠. 북한의 권력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그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독일에까지 갔죠, 제가.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운의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가자. 너 위험하다, 여기.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강명도 교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사. 네, 맞습니다. 자 지금은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강명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분들께 직접 육성으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CTS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은 강명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봅니다. 또 제 사명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개를 받은 강명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장균은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요 옆에 너헌께 전도사라고 했는데 전 전도는 한 명도 안 합니다. 그냥 여기서 저는 여기 전도는 제가 북한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뭐 전도해가지고 그 우리 노건교회로 이제 모셔가려고 온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우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저를 여기 초청해 주신 우리 장균원 목사님 또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기 오기는 7시 반에 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왜 7시 반에 왔냐면 사실 오늘 그 2시부터 제가 4시까지 요 가평 교육자 연수원이 있습니다. 교육 비전 센터라고 거기서 제가 특강을 2시간 교수님들 한 30명 모아놓고 특강을 하고 집에 갔다 오자니 그렇고 또 우리 노원교회 갔다 오자니 그렇고 해가지고 미리 와서 한번 보고 지금 올라와서 예비도 같이 드리고 하자고 이제 왔습니다. 오고 우리 저희 같이 온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동포사랑전국연합회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탈북자 이제 2명 같이 왔는데 그분들이 다 와서 보고 화장실에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다 써놨답니다. 오늘 하는 그 이제 집회를. 그리고 제목을 근데 교수님 제목이 조국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제목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인 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교수님 보내라고 해가지고 다 보냈는데 제목이랑 보냈다고 해서 제목 뭐라고 보냈냐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이제 집회하고 말씀을 전할 땐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하는 강의 제목하고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이 간증이나 특강 제목은 제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반도의 평화라고 보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쭉 보더니 한반도와 하나님의 평화라고 해서 또 거꾸로 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 이걸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년 동안 이 총무를 이거 하면서 조교처럼 활동하면서 제목도 하나 못 보냈는데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제목을 안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통이 어떻게 제목을 지금 거꾸로 해서 보냈는데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하나님과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 제목을 제가 달았냐면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줬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이 말씀과 꼭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교회에서 간증할 때마다 뭐 똑같이 하지 않지만은
70년 동안 이 나라가 분단된 지 통일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지금 분단돼 가지고 통일은 둘째치고 점점 더 힘들어져 가요. 오히려 여러분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하면 다 아시죠? 소련, 체코.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91년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체코슬로벤스코, 우리 제가 북한 말로 하면입니다. 체스코슬로벤스코, 로마니아, 웬구리아, 동부독일, 볼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이 쨍쨍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우리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 제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보다 GNP가 훨씬 높았습니다, 여러분. 89년도 무너질 때 대체로 이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5,000불 정도 다 돼 있었어요. 동부독일이 흡수통일 당할 때, 소독한테 흡수통일 당할 때 동독의 GNP가 5,000불이었어요. 1인당 GNP가 5,000불이었습니다. 5,000불. 소독이 2만 불이었습니다. 2만. 4분의 1밖에 안 돼서 얼마 차이도 안 났거든요. 그런데도 그 동독과 소독은 아주 자유롭게 평화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상당히 높았던 거죠. 우리나라 89년도 한번 오늘 제 강의 듣고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아마 5,000불 안 될 겁니다.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런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강력했던 사회주의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회주의 나라들이 왜 이런 옛날 냉전 시대에 두 축으로 해가지고 냉전이 이루어졌는데 서로 전쟁을 한다고 기싸움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체제선전을 하고 이 소련이라는 한 축과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한 축, 소방 자본주의 한 축과 소련이라는 동구권 사회주의 한 축이 서로 우르렁거리면서 이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순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유럽에서 이 유럽권의 소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한 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동독과 소독 간에 이 무력이 대치가 핵폭탄만 수백 개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동독과 소독에. 이 나토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이 소방 미국을 축으로 하는 이 군사조약기구가 소련을 견제하고 독일을 지키기 위해서, 소부독일이라는 이 독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여러분 나토입니다. 나토. 거기 미국 군대가 얼마 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게 한참 전쟁하는데 80년대, 60년대부터죠. 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미국 군대 40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미국 군대 4만 명 주둔하고 있잖아요. 동부독일에, 그러니까 40만이 주둔하고 있고 핵폭탄도 수백 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소독에. 동부독일에는 소련 군대 60만이 주둔하고 있어요, 60만.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인 건 아시죠? 우리나라 통째로 군대 하나가 다 독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 무력이 소련에서 파견해가지고 그걸 동독과 지키느라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엄청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왜 안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핵폭탄 때문에 안 일어난 겁니다. 핵 때문에. 서로 막대한 핵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잘못 전쟁하면 핵 쓰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도 알고 소련도 아니까 그때는 못 일으킨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몇 번 했다가 그냥 국지전만 하고 그 베를린 사건이라는 거 유명하잖아요. 58년도 베를린 사건. 그때 그 동북과 서독과 이게 전쟁을 하려고 했다가 핵무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핵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핵무기를 양쪽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쪽도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소련도 막강했습니다. 무력이. 그리고 소련을 지지하는, 이자 제가 열거했죠. 강력한 사회주의 나라들. 소독 못지않게, 소방 못지않게 GNP가 높았던 이 사회주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소련도 함부로 못했고 미국도 함부로 못했던 거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럴 때 북한은 다 한편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과 다 한편이었거든요. 이 한편이었기 때문에 91년도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그 비핵화 선언 한반도 선포하기 전에 북한은 핵이 없었어요. 핵이 없고 대신 사할린 아시죠, 여러분?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사할린 그 섬에 핵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핵탄두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고,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하고 소련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여러분? 이 붙어 있잖아요. 러시아, 소련. 지금 러시아 하바롭스크하고 소련하고 북한 국경하고는 붙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핵무기가 있던 러시아 그 북쪽에 있는 라진 선봉 그 우쪽에 바로 우가 러시아, 소련이 지금 러시아죠. 그때는 소련이지만 소련에 거기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비록 안 가져와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다르죠. 미군이. 소련은 그때 핵우산을 북한한테 제공해주고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핵미사일이 많았던 데가 바로 사할린이라는 그 섬입니다. 사할린 섬.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항공기가 그때 몇 년도죠? 91년도인가요? 92년도인가? 그때 소련 상공에서 살린 섬을 경유해서 그걸로 약간 침범했다가 격추당한 게 거기 미사일 기지가 핵미사일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비행기가 돌아도 격추시킵니다. 거기는. 근데 우리 비행기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칼기가 걸로 약간 들어오다가 격추당한 거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게 거기 바로 북한 우쪽에 있습니다. 거기 많은 핵무기가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핵무기가 들어오려면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만큼 핵무기가 있었던지 기억 안 나시죠? 이제 저희는 잘 압니다. 제가 북한의 군대 고위층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1000여 개의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술 핵무기 1000개의 핵탄두가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미군이 가지고 있었죠. 1000개. 북한은 여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항상 이 핵무기를 철폐하라, 핵무기를 철폐하라. 한반도에 있는 핵무기를 계속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 북한이. 왜? 북한 자기네는 러시아 보고 소련 보고 핵 달래도 안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국이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 쌓여 있는 핵이 바로 미국 본토, 한국 다 공격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 우리가 너희 지켜주니까 너희 나라 땅에 핵무기 안 가져와도 되고 핵 기술 안 줘도 된다. 너희가 핵 안 만들어도 된다. 그래 안 줬던 거죠. 왜?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 1000여 개 핵탄두를 가져간 겁니다. 왜? 소련을 견제하려고. 그랬던 한반도가 우리만 핵을 철폐해버렸죠.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면서 우린 핵을 다 철폐해. 우리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반도는 이 한반도 형태는 핵을 가지지 않는다. 이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북한이 91년도 이후부터 핵무기를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핵탄두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핵이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91년대는 핵을 철폐하고 북한도 핵을 포기한다.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는다. 이 경제 건설에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하더라도 우린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IAEA라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다 가입했고 NPT에도 다 가입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강력했던 사회주의 나라들이 89년도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잘 살아서 무너졌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잘 살았고 그다음에 서독이나 미국보다는 잘 못 살았지만 그래도 사회주의 나라지만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은 상당히 발전된 국가였거든요. 간단히 말 비행기, 자동차, 대포 다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만든 지가 얼마나 되지? 오래지 않잖아요. 우리 기술로 자동차 만드는. 그러나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는 이미 60년대, 70년대 자동차, 비행기 다 만들던 나라입니다. 그럼 배를. 금방 고목이 발전됐던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니까 그 다음에 자유를 요구했고 자유와 민주주의 이걸 요구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동부 독일이 89년도 10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 바람이 그냥 몽땅 동구권으로 되면서 루마니아, 헝가리 그 동독과 같이 있던 사회주의 그 나라들이 독립국가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 루마니아, 헝가리 89년도에 동독과 함께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낮 한시에. 참 그것도 누가 시킨 것 같아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수십 개의 사회주의 나라가 한낮 한시에 그냥 싹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오림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89년대 다 무너지고 91년대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사회주의 종주국이라고 했던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해체됐습니다. 91년대. 상당히 내용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내용.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테타 일어나가서 일진 다시 체포되고 뭐 굉장했어요. 일진이 병이 많잖아요. 심장병 걸려가지고 요양소에서 심장병 치료 갔을 때 구소련 장군들이 붉은 군대 장군들이 다시 구테타 이렇게 해가지고 크레물리를 다시 장악했던 거예요. 그거 다시 일진 부대가 와서 쳐가지고 다시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러시아 마지막까지 발악을 많이 했죠. 이걸 지탱하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91년도 소련이 해체되고 그때부터는 냉전이 파괴된 거죠, 여러분. 냉전이 없죠, 지금. 미국과 소방, 이 나토 군사력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군사 블록이 없습니다. 그때는 군사 블록이 있었으니까. 그 블록이 바로 와르샤 군사조약 참가국이라는 50개 사회주의 나라가 가담했던 소련을 중심했던 그 군사기구인데 이 블록이 해체됐잖아요. 해체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련에 가담했던 그 블록 국가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럽으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볼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다 유럽 국가가 됐어요. 유로존에 다 가입해 버렸습니다. 유로존에 가입했다는 건 나토에 다 가입한 겁니다. 어제 날의 적이 친구가 돼버린 거죠. 그쪽은. 그러면 북한은 외톨이로 혼자 남았잖아요. 그때 당시 89년도 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이 무너지기 전에 우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건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세계대전이에요. 왜? 이 나라들이 다 북한을 지지할 거고, 베트남 전쟁처럼 미국을 지지하는 소방국가들은 다 우리 한국을 지지할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는 핵실험장이 돼버립니다. 핵실험장. 우리 이 한반도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상당히 위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면 같이 북한도 지금 좀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엔 떨었죠. 야, 이젠 우리도 끝났다.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소련이란 공산당 붉은 깃발을 내려오고 삼색기를 다는 순간에 북한 사람들은 기절초풍했던 겁니다. 제가 여기 94년도 완 것도 바로 그래서 완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끝났다. 이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라는 이 독재 체제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북한도 오래 가지 못한다. 소련이 저 종족 사회주의 소련을 이 지구상에서 사회주의 나라가 생겨난 것이 소련 때문에 생겨났는데 이 소련 사회주의 종족이라던 소련이 무너지는데 하물며 북한 혼자서 견진다고 어림도 없다. 아니나 다를까 92년도 10월 달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외교관계 수립하는 걸 보고요. 대사급 외교관계로 수립하는 걸 보고 중국도 우리를 버리는 아이일 거죠. 여러분, 이 외교관계라는 건 뭐냐면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 나라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10월 달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중국은 북한을 한국을 인정 안 해줬습니다. 국가로 인정 안 해줬어요. 어디로 인정해 줬냐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주고 이거는 북한의 한 영토로밖에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은 대만을 중화민국이라 국가로 인정해주고 중국 자체를 국가로 인정 안 했잖아요. 왜? 서로 원수인데. 우리가 6.25 전쟁 때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중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중국이 300만 참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38선 이남으로 밀려 내려와서 지금 이 고착 상태, 분계선이 고착이 됐는데 중국이 개입 안 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한번 부산까지 밀려갔다가 다시 재진격하면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중국이 개입 안 하면 그때 통일됐습니다, 여러분. 통일됐죠, 당연히. 중국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중국 때문에 안 됐을 뿐만 아니고 중국 공군, 이 중공군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까, 여러분? 미군 장진호반에서 한 개 사단이 전멸했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포위돼가지고.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중공군 때문에. 함흥에서 철수작전 봤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중공군 때문에 그래요. 중공군 때문에, 중국 때문에. 그 혈맹이라고 했던 중국이 한국하고 손잡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는 순간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이 뒤통수 까무라치지 않았겠어요? 까무라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죠. 중국도 우린 버리는구나 했죠, 그때.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92년대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둥서평이 있을 때거든요, 그때. 둥서평이를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북한이 원래 욕은 잘하는 나라지만 중국 둥서평이도 그렇게 욕을 했다고요. 대국주의. 말하자면 모태통의 붉은 기치를 집어던지고 사대주의, 대국주의로 가는 이 땅꼬마라, 땅꼬마. 둥서평이 키가 요만합니다. 이 참 것이 이상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키가 작은지. 김정일이보다 더 작아요. 김정일이보다 둥서평이. 요만해요. 그 엄청 욕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주석궁에 있을 때인데 북한의 제1부주석 리정옥 부주석을 김일성이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4월에. 92년 4월 때. 그때 주석궁에 제가 근무할 때니까 잘 알죠. 왜 파견한 줄 아십니까? 이거 대사급 외교관계 맺지 말라고. 둥서평이한테 설명.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야, 너 빨리 가라. 둥서평 만났잖아요. 흰지 무슨 까만지 빨간지가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둥서평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김일성한테 가서 전해라. 우리는 남조선한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한국한테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서울의 심장에 오송공화국 오송 우리의 붉은 깃발을 꽂으러 간다. 이렇게 하고 와서 김일성한테 그대로 얘기하니까 김일성이 책상을 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서울에 오송기 꽂히는 건 알고 베이징 심장에 태국기 꽂히는 건 모르냐 이 땅꼬마 새끼야 이렇게 욕을 했잖아요. 둥서평이한테. 그리고 단절해버렸어요. 가만히나 있지. 중국 때문에 살아가는 주제. 러시아는 다 무너지고 동구권 50개 나라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건 그래도 중국 하나밖에 없는데 그
거기서 150만 톤 원유 식량 지원해주고 있는데 막 욕을 하니까 둥서평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원유를 그때 차단시켰어요, 여러분. 원유를 차단시키니까 북한이 2년을 못 버텼습니다. 2년을 몽땅 고달라 버렸어요. 그때 다 죽은 겁니다. 2년 원유 차단시키는 바람에. 중국하고도 철천지 원수가 됐던데 그때 당시는. 제가 그때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원유를 차단하니까 150만 톤, 이미 북한에는 송유관이 2개가 있습니다. 송유관이 2개가. 송유관, 큰 송유관 아시죠? 원유가 들어오는. 하나는 낮은 선봉으로 들어오는 소련 하바롭스크에서부터 들어오는, 소련에서 들어오는 송유관. 1년에 한 100만 톤 들어왔죠, 그쪽에. 그래서 거기다가 숭리화학공장이라는 원유 가공공장을 30만 평에다 엄청 크게 지어놨어요. 이 원유 가공공장은 소련에서 들어오던 송유관을 통해서 거기서 원유를 가공해가지고 북부 지역을 공급하던 게 그 승리화학공장인데, 이건 언제 모졌냐면 89년도에 이미 모져가지고 제가 92년도, 93년도 그때 그 화학공장 가니까 풀이만큼 자라가지고 사자 호랑이가 새끼치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미 벌써 끊겼어요. 거기는 왜? 소련이 힘드니까. 소련이 그때 먹고 살기도 북한보다 더 힘들어지니까 북한에 주던 원유를 잘라버렸어요. 왜? 그 차관으로 줬지 공짜로는 안 줬거든요. 국제시장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줬습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차관 형태로. 근데 10년 되도록 돈을 안 주니까 러시아도 소련도 그때 힘드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줄 게 없다 해가 차단해가지고 92년도 그때 가니까 벌써 이미 풀이 이미 다 폐허가 돼버려서 그 큰 화학공장이. 그리고 화학공장 하나가 안주하고 그 우이주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 그 영천노예인데 그 영천 바로 옆에 우이주라고 있는데 거기에 화학공장, 우이주 화학공장이 하나 또 있어요. 그 2개 화학공장은 중국이 주는 건 150만 톤. 그 150만 톤 들어오는 원유를 가공하는 게 안주 화학공장과 우이주 화학공장 2개가 있었는데 이건 순전히 중국에서 주는 거죠. 이것만 들어왔어요. 중국은 힘들어도 북한이 이것까지 끊어버리면 북한 올스톱 돼버리는데. 그러다 둥서평이가 그 한국하고 외교관계 맺어 수교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딱 끊어버리니까 모든 게 올스톱 돼버린 겁니다. 모든 게. 여러분, 원유 없이 굴러갈 수 있는 것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약시 원유를 한 방울도 수입하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게 스톱이 돼버립니다. 원유가. 자동차만 스톱되니까 공장 기업서 다 스톱해요. 다. 여러분, 공장 기업소에 휘발유, 디젤유가 거기에 쓰는 윤활유 한번 생각해요. 기계유. 이게 다 원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유 수입만 중단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 전기도 먹혀요. 전기. 여러분, 석탄 떼고 전기 화력발전소가 석탄만 떼서 전기 돌아가는 줄 아시죠? 거기 원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기계를 돌리는 게 윤활유를 비롯한 모든 기름이 디젤과 휘발유뿐만 아니고 윤활유를 비롯한 그 기계유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원유만 딱 끊기면 온 나라가 그냥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원유는 다 사가잖아요. 모든 나라가. 원유만 없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게 북한이 그때 그 92년도 말 그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92년, 93년 이때 원유를 한 1년 동안 차단시켜버리다 보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비축했던 6개월 비축할 수 있는 원유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 원유 다 떼고 다 털어먹고도 그 다음에 그거 다 털어먹고 그게 문 닫았죠. 저희 장인이 그때 92년도 12월 달에 총리가 됐는데 저 함경북도 항상 제가 여기 오면 맨날 기분 나쁘게 총리사이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장인이 현직 총리 있을 때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94년도. 근데 저희 장인이 언제 총리가 됐냐면 92년도 12월 달에 긴급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함경북도 도당 책임비서, 도지사, 저 구석자 및 산골에 도지사로 내려가 있었어요. 쫓겨 내려가 있다가 그때 김일성이 불러가지고 총리가 된 겁니다. 북한에 2번 총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 번 84년도 총리하다 김정일하고 싸워가지고 김정일한테 밀려서 좌천됐거든요. 숙청당해가지고 저 함경북도 총리하다가 함경도 도지사로 내려갔잖아요. 함경북도. 그러다 김일성이 이게 모든 걸 보니까 모든 게 올스톱 되고 사회주의 나라는 다 망하고 하니까 도대체 이거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모르고 있나요? 김종일이 불러다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회의 때. 주석궁에 불러다 놓고 우리 그래서 김종일이 다시 소생 못하는 줄 알았어요. 상당히 호되게 질책하고 뭐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정치 경제 내가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김일성이 그때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았죠. 강성산이 어디가 있냐. 그때 김일성이가 정치를 할 때는 강성산이 총리로 있었거든요. 저 함경북도 도지사로 가있다. 당장 데려라. 데려오고 강성산이 앉혀놓고 이제부터 네가 총리를 임명할 테니까 너 총리 가지고 나라 경제 살려보라. 살리긴 어떻게 했어요. 다 고들이 나버렸는데.
그리고 김다련이 이송대와 같은 강성산의 사람들 다 불러다가 부총리 시키고 내가 한번 경제를 맡고 이제부터 나한테 직접 보고하라 했는데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그건 김정일이 잘못도 있지만 김정일이 잘못뿐만 아니고 그때 국제 환경이 다 소련 무너지고 동구권사에서 북한을 도와주던 나라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같이 북한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공장기업소 다 문 닫고 중국에서 식량만 수입했던 게 아니고 루마니아, 볼가리 이런 데서 식량을 많이 가져다가 보충을 했는데 그 나라들이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되면서 다 자본주의 국가로 돌아서면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93년도 3월달, 4월달 되자마자 1차 핵위기가 일어나면서 미국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이 항공모함까지 부산에 들어오니까 북한은 그때 다 이제는 우리 끝났다 했는 거 다 끝났다고 차라리 그냥 망명해서 다 다른 나라 중국 가고 스위스 가서 다 살자. 다 망명 준비 다 해놓고 다 끝났던 겁니다 사실은. 이미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 안 하면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됐던 북한이 다시 기사회생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이 조례 고도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나라 아무도 없이 조례 고도에서 혼자 남았는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왔다면 그러면 지금 그때는 기도 맞서서 싸우겠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약간한 무슨 판문점에서 티각태각하고 총 한 방씩 쏘는 정도는 있었지만 천안함 폭침시키는 거 그전에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구권 사주나 소련, 막강한 소련을 비롯한 중국이 북한을 전쟁에 나면 도와주고 왔다고 할 때도 이런 도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발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요. 지금 천안함 폭침, 연풍도 포사교를 비롯해가지고 목함질의 도발 사건, 목함질의 도발 이후에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 북한. 지금 상당히 한국은 위험한 상황으로 가죠. 우리 한반도가 지금 예전보다 오히려 많은 사회주의 나라들의 속에서 하나로 한 일원으로 살아갈 때보다 상당히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왜? 그럼 그때는 왜 많은 나라들이 도와줄 때 전쟁을 못 일으켰냐? 이 나라들이 전쟁을 못 일으켜야 하니까요. 간단히 70년도 8.18 독기만행 사건 아시죠 여러분? 이 독기만행 사건 때 김일성이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든 준비 끝내놓고 독기만행 사건을 조작한 겁니다. 이거 그냥 우발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 미루가지 나무 치니까 그래 때는 왔다 해가지고 특수부대원들 10명을 들여보내가지고 도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도끼로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미군 장교를. 그러면 이게 전쟁으로 안 간다는 법이 있네. 이게 바로 전쟁이죠. 전쟁으로 가는 명분을 놓기 위해서 그런 도발을 했는데 만반의 준비 다 갖춰놓고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외고대학교 모든 대학 문 다 닫고 평양시 소개 30만 다 하고 전쟁 준비 완벽하게 다 했던 그때 대학 문 다 닫았어요. 왜 문 닫은 줄 아십니까? 대학생 100% 군대로 소집한 겁니다. 100%. 8월 달이니까 방학 때 아니에요. 다 대학 문 닫고 100% 군복 입고 대학을 다 폐쇄했다는데 그때 모든 대학 다 그냥 뭐 외고대하고 김일성 종합대 할 거 없어요. 그때는 대학생 100% 그냥 군대 나갈 수 있는 학생 다 징집을 해가지고 100% 군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단의 준비 딱 해놓고 치려고 했는데 왜 못 친 줄 아십니까? 항공모함이 무서워서 못 친 게 아니에요. 소련 브리즈네브 대통령이 제동을 걸은 겁니다. 제동. 이번에 전쟁이 나면 자기네도 끌려 들어가게 되고 미국하고 맞서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네도 피해 입을 것 같고 그때 브리즈네브 나이가 76세인가 되고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김일성이한테 우리가 그 김일성이 요구했던 무력 만화시 전쟁을 했을 때 핵을 개입하게 되면 핵을 요구했는데 우린 못 해준다 그랬어요. 지금 참아라.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도와 못 준다. 하지 말아라. 북한 김일성하고 북한 그 브리즈네브 러시아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공산당 총석이었던 그 브리즈네브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소련 말을 복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왜 50개 사회주의 나라가 다 야 너 전쟁하면 안 된다고 다 몰아주는데 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면 도와주지만 먼저 공격하는 건 못하겠죠. 먼저 공격은 하지 말았네. 이번에도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사과해라. 사과하고 이번엔 전쟁하지 말아라. 딱 잘랐죠. 왜? 브리즈네브가 전쟁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이후부터 소련하고 상당히 관계가 나빠지고 그때부터 핵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일성, 야, 저 새끼들 믿고 핵 믿었다가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 핵이 있는데 우린 핵 없다가 얻어맞으면 다 죽는다. 우리 핵 개발해야 된다. 그때부터 핵 개발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도 핵 준비는 했지만 거기에 강력하게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겠다고 그런 강한 이 결심을 하게 된 것이 바로 70년도 8.18 독기만행 사건인데 소련이 제동을 거니까 제가 인민문화부 정치보위대학의 연구실장으로 대좌 우리 말하면 대령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다 아는 거죠. 이건 그냥 뭐 제가 짐작하거나 어떤 누구한테서 말 들어온 게 아니고 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문서에. 소련과 북한의 관계. 지금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문서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관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브레즈네브를 비롯한 동구권 와르샤 군사조약 창구나 50개 나라가 소련의 지휘를 받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사과한 겁니다. 이 8.28 도끼만 행사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하고 뒤를 물렀어요. 그때는 100% 다 전쟁인 줄 알았어요. 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못했죠. 못하고 나서 80년도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나고 83년도 전두환 암살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그때만 하지 전두환 대통령이 암살되면 다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련을 믿지 않는다. 소련을 믿지만 우리가 이제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핵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도와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브리즈네브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안드로포브라는 브리즈네브가 병으로 죽어요. 79년도인가 80년대 죽는데 80년대에 누가 올라오냐면 안드로포브라는 사람이 소련 공산당 대통령 총속이며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맹 위원장이니까 소련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는 말하는 국정원장 하던 사람이니까 KGB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보 우리 말하면 국정원 원장이나 같은 건데 소련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소련에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람이 올라오면서 연설을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미제국주의와 싸우겠다고 전쟁 선포를 한다. 이 사람 강경한 판이니까 젊고 젊진 않았지만 브리즈네보다 상당히 강경해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주의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고 너희가 이제 전쟁하면 우리가 100% 도와준다고 힘을 실어주죠. 그래서 83년대 전쟁을 한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83년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고 이게 혼란된 틈을 타서 북한이 무력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는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소련이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오래 못 살아요. 3년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김일성, 지금 보면 김일성인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고 핵 개발까지 도와주던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체르넨코라는 또 국가안전위원장.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소련이라는 나라는 국가안전위원장이 계속 대통령이 돼요. 왜? 정보를, 막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만큼 이 독재 국가에서 정보력이라는 게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이 정보는 딱 한 사람한테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하고 공산당 총속이와 국가 소비에트 위원장, 소련 대통령과 총속인데 그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만 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모든 정보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강하죠.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죽으니까 또 국가안전위원장이 또 대통령 되고 안드로포브가 죽으니까 또 국가안전위원장이 또 체르넨코라는 사람이 또 대통령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도 2년을 못 갑니다. 1년 반 만에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고르바초브라는 사람이 국가 소비에트 위원장 되는데 이 사람은 국가안전위원회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죠. 개방개혁을 주창하다가 소련을 붕괴뜨린 것이 바로 고르바초브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러시아 대통령 누구 하십니까, 여러분? 푸틴 하죠, 푸틴.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국가안전위원장 출신입니다, 여러분. 푸틴도 국가안전위원장, 그러니까 KGB, 비밀경찰 출신입니다. 비밀경찰 출신, 푸틴 자체가. 이렇게 북한이 그때는 이제 막강한 원조를 받고 할 때도 못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도발을 계속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김정일이 때는 그나마도 김일성, 김정일 때는 이렇게 도발 안 했습니다. 왜? 사람도 저도 보니까 특히 이 남자들이 문제인데 남자들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철든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들어.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죽을 때 82세인데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못하죠. 요새 뭐 무슨 100세 인생인가 뭐 노래가 하도 유행이 됐다고 하는데 뭐 90세 뭐 하면 잠깐 내려도 재밌게 해줬다. 90세는 뭐 자기가 알아서 간다 그러고 100세는 뭐 조금 이따 간다 그러고 뭐 어쨌든 100세까지 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일성은 그렇게 잘 먹고 잘 대우받으면서 82세까지 못 살았는데 그래도 철 들고 죽었어요. 죽을 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우리 인민들 소박한 심정. 이 밥에 고깃국 먹겠다는 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80세를 맞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팔갑이 됐구나. 내가 우리 인민들한테 그 소박한 인민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이 말하고 2년 있다 죽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나? 칠거리에 가면 교회를 하나 세워놓습니다. 북한에서는 교회 기독교인들을 반동으로 탄압했습니다. 반동으로 하여간 무자비하게 죽이고 숙청하고 교회를 인정 안 하고 그 기독교 자체 종교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왜 종교를 인정 안 해주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김일성 사상과 하나님 이 말씀은 이 서로 이 북한 땅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신이 김일성 교시 김일성만 믿고 따르면 행복한 세상이 온다고 하고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만 믿으면 우리는 정말 지상 낙원으로 갈 수 있고 북한은 지상 낙원이다 그러죠. 잘 먹고 잘 살고 수령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외에는 그 누구도 못한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10대 유일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유일사상. 우리도 유일신 아닙니까? 유일신. 그런데 김일성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난 김일성 위대한 수령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믿습니다. 이렇게는 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 하나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믿든지. 김일성 안 믿고 아멘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 그건 반동이죠. 거기서는. 왜? 그건 김일성이 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동으로 몰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데 왜 죽이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김일성을 배신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너 김일성 믿을래? 하나님, 김일성 사상 믿을래? 하나님 말씀 믿을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김일성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는 말 하죠. 전 김일성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 배신한 거기 때문에 반동으로 봅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로 몰리는 거예요. 그건 총살이죠. 그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겁니다. 일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을 하나님만 믿으면 반동으로 모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만을 믿고 따라간다. 그리고 거기서도 용생한다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수령님께서 주신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용생한다 이거든요. 용생한다고. 거기도 용생이 있잖아요. 김일성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인민들 속에 남아있고 너희는 용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 사상과 하나님 말씀과 김일성 사상은 양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립될 수가.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치범성소로 추방하고 정치범성소에 가다 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수십만 사람들을 죽인 그 김일성이 자기 어머니가 집사였다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죽기 전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칠걸교회 가면 지금 평양에 가면 봉수교회하고 칠걸교회 있는데 봉수교회는 그냥 쇼를 하기 위해서 쇼맨십 말하자면 쇼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봉수 언덕에다 하나 교회 지어놓고 자 우리 봐 하나님 믿어도 돼 이거 종교의 자유야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하나 교회가 하나 있고 칠걸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지어놓은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가 칠걸 어느 지역에 있었는데 그걸 지우라고 말한 거예요. 김일성이. 그래서 칠걸교회를 지은 겁니다. 강반석이 다니던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 다니던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철은 조금 들고 회개는 좀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천국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김일성이.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자기 어머니가 반동 아닙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반동이면 누가 반동돼요? 자기도 반동인 거죠. 성분을 따지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에 대해서 처리된 나이가 들고 하니까 회개를 많이 하고 회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만나려고 했다 죽은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 없는 건 없다고 남조선에 좀 도와달라고 하자. 내가 김영삼 만날게. 만나서 우리가 어려운 거 말하고 서로 이제 남북 협력 좀 하면서 어려운 거 좀 우리가 남조선에 가서 김영삼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자. 그래서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기로 했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기절해가지고 죽었는데 만약에 그때 김일성이 살아 있었다면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뭐가 달라졌냐? 지금처럼 지금 이 젊은 사람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 김정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이도 몸이 아프고 자기가 병 걸리고 암 걸리고 다 2005년에 자기 병이 암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김정일이는 이 선전에 와가 중국에 와가지고 그때는 선전에 심천이라는 거 아주 홍콩 옆에 심천에 왔다 갔는데 자기가 병 걸린 거 알았어요. 알고 나서 그냥 다 포기한 거죠. 그때는 다. 아이고 내가 무슨 이제 더 살아 얼마 살겠냐. 그리고 이제 후계자 문제도 그때부터 좀 생각하기 시작하고 야 이제 내가 얼마 못 사는 거다. 자기는 알았죠. 그 사람은 암에 걸렸으니까 암에. 그러다 내가 오래 못 산다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오래 못 사는 사람이 그
즐거운 낙을 다 지키고 무슨 뭐 북한의 전체가 다 자기 거였는데 그렇게 별장 가서 놀고 뭐 호텔 가서 놀고 그 호화로운 생활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던 그 김정일이가 이제 죽게 된 마당에 전쟁을 해서 남조선을 종료해 뭐 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남조선을 좀 둥은 좀 쳐먹어도 그냥 뭐 그 전쟁까지 할 생각은 안 했어요. 전쟁까지. 2009년도 제가 알아낸 거지만 2010년도 천안함 폭침도 김정일이 지시한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그때 대장 칭호를 받아가지고 제가 뭔가 아버지한테 내 젊었지만 뭘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김용철이라는 정찰총국장한테 지시해가지고 천안함 폭침한 겁니다. 이거 해놓고 보고한 거예요. 김정일이 알지도 못했어요. 연평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고 연평해전 일으켰던 4군단 김격식 군단장을 바로 모가지 잘랐잖아요. 좌천시켜버렸잖아요. 그 연평해전이 있은 다음에. 김정일이가 야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너 정신 나갔냐 해가지고 그때 호되게 추궁했는데 그리고 나서 2011년대 죽자마자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이 김정은 촐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남자가 촐이 없으면 상당히 가족에도 봐요. 나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어제 뉴스에 나온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정신병자 같은 그 남자가 죽으려면 조언하 죽지 왜 자기 딸하고 그 부인은 왜 둔기로 때려 죽이고 저 죽으려면 그건 유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호소합니다. 우리 불쌍한 딸 우리 부인 잘 좀 돌봐달라. 뭐 얼마나 오히려 더 관심 가지고 돌봐주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다 때려 죽이고 제가 건너때 죽잖아요. 미친놈 아니고요 어떻게 그럴까. 저 죽을 바치곤 저 혼자 죽지. 그 딸이 무슨 죄가 있고 그 부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촐이 없어 그러는 촐이 없어서. 촐이 안 들어온 거야. 촐이 안 들어온 거야. 촐 들어온 사람하고 촐 안 들어온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잘못하거나 뭐 여자나 남자나 잘못할 땐 촐 없는 짓이라고 하잖아요. 촐 없는 짓. 지금 김정은이가 촐 없는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죽을지 살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좀 체계적으로 쭉 해서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김정일도 20년을 준비했습니다. 20년 최고 지도자가 될 때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을 이것도 해보고 정치 경험도 쌓으면서 한 단계에서 쭉 올라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위의 사람들도 눈빛만 하는 김정일이가 뭐냐. 난 내 눈빛만 봐도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 왜? 10년 20년 같이 일했으니까 알죠. 그 사람 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오거나 같죠. 근데 김정은이 달라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갑자기 벼락감투 쏘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눈빛은 들어가고 아무리 그 사람을 연구해도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 같이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무자하게 죽여버리는 게 그냥 눈만 조금 감고 있어도 나 깔보는 게 하고 쏴 죽이는 거야 그냥. 철딱서니가 없거든. 근데 이 철없는 아이 한데 핵폭탄 2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목함지뢰 폭침 때도 지금 이 목함지뢰를 일으켜가지고 남북관계 긴장 격화시켜가지고 자기네한테 우위에서 우리를 좀 호통치고 뭐인가 금강산 관광 오이사 조치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서로 포격전하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한국은 나한테 무릎 꿇겠지. 엉뚱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함지대를 도발해놓고 포로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죠. 우리가 그 방송 틀어놓으니까 확성기 틀어놓으니까 확성기에다 대고 공격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면 만약에 공격하게 되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당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목함지대 도발 사건 이후에 연천, 초론, 포천에 제가 강의를 특강을 나갔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피난들 안 가고 그때 조용했냐? 왜 뭐 남현도사 물도 좀 준비 좀 해놓지 왜 안 하니까? 아이고 이젠 죽어도 되고 시끄러워서 우리 아들 딸들은 다 가고 우리 노인들만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놈들 맨날 협박에 지쳤대. 쏘았으면 쏘고 말갔으면 말고 그냥 죽어도 그냥 내 집에서 있다. 무슨 방공호에 왜 들어가냐고 답답해서 들어가 있지도 못하냐. 방공호도 안 들어갔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도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한 70년 협박을 받아 보니까 이제는 그만해가지고 아이 쏘갔으면 쏘고 죽갔으면 난 이제 살 만큼 살 괜찮아요. 아이고 집에서 편안히 있다 죽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김정은이가 왜 그럼 정말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포사격을 하겠다고 하냐? 그러면 만약에 포 몇 발 떨어지게 되면 거기다 대고 아마 묵사발 낼 겁니다. 우리 국민들 인식이 이제는 저거 좀 우리가 죽어도 좀 때렸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이제 좀 공격했으면 맨날 얻어맞지만 말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여론 안에 국민 민심이거든요. 민심을 이기는 사람 정치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잃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한 번만 쏴봐라 그래. 다 이미 명령 줬어요. 너 쏘면 나한테 묻지 말고 바로 공격하라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격하게 되면 조금 미친 정신병자 약간 철없는 아이기 때문에 야 우리한테 도래 스커드 미사일 날려고 스커드 미사일 수백 개 여기다 떨궈버린다고.
그럼 우리 미사일 한 100기 정도 한국에 떨어져 봐요. 그럼 전쟁이. 야, 미사일만 얻어맞고 가만히 있겠냐고. 평양 공격할 거라고, 평양에. 전쟁은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은. 정신병자니까. 그러면 지저적에 당연히 북한은 쑥대밭 떼버리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도 오산까지는 풀 한 폭이 안 남습니다. 풀 한 폭이도. 북한이 야, 너 죽고 나 죽고. 북한 놈들은 아무래도 다 고지 같은 놈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만 가뜩 생산해 놓고 경제는 아무것도 돈도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무기는 가뜩해요. 에라 이거나 다 갖다 퍼놓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쏟아붓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오산 개선까지 저 평택 오산까지는 풀 한 포기도 안 남아요. 풀 한 포기도. 그럼 오산까지 여기서 사는 인구가 2,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요. 그리고 저 나라 없어지면 뭐 하나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북한이 없어지면 뭐 하냐. 우리 국민이 그렇게 피해받고 북한이라는 나라 다 무너뜨리고 통일되면 뭐 하냐입니까, 여러분. 그 전에 막아야죠. 그 전에 막으려면 김정은이 존재하는, 김정은이가 지금 핵폭탄 한 20개, 지금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다는데 아직 수소폭탄은 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핵폭탄 20개 가지고 있어요, 20개. 지금 정확한 정보입니다. 한 20개 남아가지고 20개 미만은 아닙니다. 왜? 벌써 4발을 핵폭탄 터뜨려 버렸잖아요, 4발을. 아니, 여러분, 자기 집에 먹을 쌀이 없는데 이제 한 20일 쌀이 있어, 20일치. 20일 먹으면 다 떨어지는데 여러분 한 5일분치 푹 퍼서 남 주겠어요, 여러분? 20일 있으면 쌀 떨어지는데 그건 아니거든. 4개의 핵폭탄을 폭파시켜 버리려면 어느 정도 양은 가지고 있어야 한 최소한 20개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4번을 핵무기 한 발 4발을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이번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사일을 2015년에 100기를 썼어, 100기. 스커드 미사일을 100기를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100발을. 여러분, 100발을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릴 정도면 수천 발은 있으니까 100발 그까짓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던져버리는 거죠. 핵무기도 마찬가지야. 4번을 핵 실험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추정하는 건 20개 내지 30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개, 30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미국이나 일본은 단 한 발도 안 갑니다, 여러분. 한 발도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북한에. 내가 북한의 그 실력을 가지고 일본에 쐈다. 다 요격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위험해. 그리고 일본에 쏘려면 일본에도 발사하면 한 20분 내지 이거 공중에 떠 있어야 돼. 날아가는 거리가 한 20분 갑니다. 20분. 20분이면 여러분 20분 한 번 계산하면 여기서 20분에 한 잠 푹 자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다 요격해버려도 남아. 그럼 일본은 왜 저렇게 이 막 죽는 신용을 하냐. 그건 깜찍한 사람들이니까 북한을 빌밀해가지고 무장화를, 핵무장 비롯한 자기네가 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막 우는 신용하고 당장 큰일 나. 우리보다 더 큰일 난 것처럼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좀 야단났어, 일본은 지금. 당장 핵무기 날아가는 것처럼 온 일본 땅이 야단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조용해서 외부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볼 때 아니 핵무기를 지금 실험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조용하대.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일본 떠들고 막 지금 미국 난리도 아닌데 한국에 오면 조용하대요, 여기는. 그 핵무기는 미국이나 일본엔 단 한 발, 다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100%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요격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쏴도 갖다 놔도 그거 요격 못합니다. 왜 요격 못하냐면 핵무기 20발 내가 이거 핵무기 너한테 쏜다 하고 이렇게 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스쿼드 미사일과 한 200기하고 섞어가지고 여기다 쏘버리면 다 어떻게 막아? 못 막아요. 내가 봐도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사드가 막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작해서 미사일 한 수백 기를 단번에 날려버리게 되면 단거리든 장거리든 그 속에 몇 발 섞어서 쏘게 되면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똑딱 하면 떨어져요. 쐈다 하면 여기 벌써 도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상당히 위험한데 그게 바로 김정은이한테 지금 손에 쥐고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강력한 사유지 나라들이 도와주고 전쟁하면 이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막상막하게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한반도는 쑥대밭대지만 제가 봐서는 북한이 좀 이기지 않았을까. 왜? 아주 뭐라고 할까 지금 군들이 늑대 마냥 달려드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 지금 IS를 못 이기는 게 왜 못 이깁니까, 여러분? 폭탄을 다 장착하고 막 들어오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를 가고 온 몸에 폭탄을 장착하고 들어오는 저 100만 군대를 뭘로 막아요, 우리가? 그거 힘들거든요. 사상적으로 그렇게 준비됐어요, 저 사람들은. 왜? 이판사판 그까짓 거 이렇게 굶어 죽고 저렇게 죽느니 차라리 한번 공격이라도 해보고 죽자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쪽이죠.
그러나 지금 그때 당시는 소련이 도와주고 중국이 도와주고 우린 미국이 도와주지만 80년대 전쟁이 일어났다면 아마 우리는 헤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지금은 아무도 도와주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죠. 핵실험도 하지 말고 조금 잘못하면 온 세계가 지금 그 북한 하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지금 더 지금 우리한테 발광하고 더 무력 도발하고 하는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이게 지금 철이 없어 그리고 정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이가 알면 안 그러지. 알면 나 같으면 안 그러죠. 내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고 내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제가 왜 아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이 쑥대 우리나라가 한국도 파괴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파괴하지만 우리 한반도 북한은 아예 없어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지금 무력이. 근데 김정은이는 몰라요. 왜 그걸 김정은이한테 많은 장군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김정은을 보조하고 있는 장군들이 김정은이한테 가서 김정은이가 명령 내렸는데 장군님 우리 지금 쏘면 남조선 한 서울은 불바다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없어집니다. 당신도 죽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장군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지금 죽을 줄 알면서도 명령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장군님을 옹호해서 장군님이 계시면 명령만 내려 우리는 남조선을 단숨에 3일 동안에 부산까지 내려갈 준비 다 돼 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핵무기 이거 다 있기 때문에 미국 놈이 함부로 못한다. 명령만 내. 지금이라도 단번에 공격하겠다. 이런 엉뚱한 소리에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한줄 뒤돌아서선 아이고 이제는 우린 죽었다. 공격하면 죽는 줄 아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말 못해. 왜? 앞에서 장군님 우리 공격하면 죽습니다. 뭐 그 자리에서 쏴 죽이니까. 미친놈이라고 미친놈.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70명입니다. 장군만 해도 70명이 죽었어요. 현영철을 비롯해가지고 이영호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물 대장만 지금 4사람이 처형당했어요. 4사람. 대장 4사람이 처형당하면 거기에 있던 그 한 사람만 처형하니 그를 따르던 장군들 무리는 그 사람과 연관되는 사람은 싹을 자르기 위해서 구테타 일어날까 봐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해한 밤에 한 70명에서 80명의 장군들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도 못해 부들부들 떨고 앉아있어 지금. 왜? 당장 죽여버리는데 전쟁이나 죽는 건 잠시고 지금 당장 쏴 죽이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 그래서 고모부를 죽인 거예요. 고모부를 죽이는 거 보고 치를 떨고 있거든요.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제가 말씀드려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남북관계를 회복하려고 포주기도 하고 햇볕 정책도 해보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때 그렇게 많이 포주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긴 고사하고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가고 있다면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린 봐야죠. 북한 김정은 3대 세습을 놔두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3대 세습. 그럼 이 3대 세습을 김정은 내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하나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과 우리 사람들의 하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부르짖지 말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녕 우리는 믿음 중에서도 오늘 이 9시 금요 철야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성령의 불이 꽉 차 있는 분들의 믿음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걸 성령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데 아하 내가 믿음이 약했구나. 성령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을 내 마음에 인재하기 전에는 상당히 내가 약했구나. 믿음이 상당히 약했구나 하는 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 몰랐어요. 그건 몰랐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꽉 차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압니다. 아, 내가 믿음이 상당히 약했구나.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성령의 불이 아마 꽉 차 있는 분들일 겁니다. 아마. 이게 일요일 한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요 철야 기배까지 나와서 정말 이렇게 밤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분들이 그게 성령이 약한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요. 우리 성령이 꽉 찬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한테 이젠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운명이 이 국가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울라는 이 지금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지금 울어야 돼요. 이제 울고 막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제는 70년 동안 봐요. 아까도 제가 장황하게 쭉 설명해 왔지만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수많은 노력했지만 한 발자국도 진척 안 되고 후퇴했잖아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북한은 핵을 20개나 가지고 있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한계가.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듯이 여기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37절이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가 목숨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받들어서 지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복종하는 게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마음속으로만 우리가 사랑한다 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처럼 생각했다면 저 사탄 마귀 3대 세습에 이제는 김일성보다 더 악질 독재자 이 손자한테까지 그 노예로 살고 있는 2,300만 명 여러분들이 그 노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통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요. 저부터도 전 사죄하고 있죠. 지금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길 가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이제는 통일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탄 마귀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북한 2,300만 동포들을 나처럼 내 가족처럼 이제는 생각하고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한반도의 평화라는 말씀을 가진 것도 그래서 그 이름을 댄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엔 한계가 있지만 절대 권력자이고 무궁무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부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 길게 못 드리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저는 중패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날 보호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대학 그냥 졸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8년 동안 졸업해요, 8년. 우리 목사님 여기 신학대학원 졸업하셨겠지만 저희 선배님이시겠지만 이 장로의 신학대학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악질 신학대학이에요, 이거. 와, 지독한 신학. 나 2번 다니면 못합니다, 이거. 2번 가서 공부하면 못해요. 거짓말 아니고 내가 거기 이제 과목이 있는데요. 필수 과목이 있고 뭐 이제 필수 아닌 과목인데 필수 과목에서 내가 2시간만 빠지면 총 30시간 중에 30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2시간만 빠지면 그 과목은 F 학점 줍니다, 여러분. 저는 못하잖아요. 그럼 한 학기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돼. 2시간만 빠지면 안 된다는데, 여러분. 다른 대학, 난 다른 대학에 뭐 대학원 다니든 박사, 석사 과정 대학에 다니도 2시간 빠진다고 너 나가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나는. 이 과목,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모든 과목에 제가 6개 과목을 들었는데 6개 과목 중에 6개 과목이 2시간씩 다 빠지면 이 6개 과목 다 못 들으면 이건 뭐 기약 없어요. 언제 졸업할지도 몰라요, 이건. 정말 힘듭니다, 여기. 정말 힘들어요. 제가 8년 만에 3년 과정을 8년 만에 졸업했어요. 8년 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8년 만에 졸업했겠어요. 저 포기했댔어요. 다 포기했댔어요. 포기했다. 에이, 그만두겠다, 내가.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되지. 내가 뭐 딱 뭐 목회자가 되고 뭐 선교사가 돼서 뭐 그래야만이 북한 사람을 구원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이 인도해야 되는데 나는 성령님이 인도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없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나는 이제 에이, 그까짓 거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꽉 잡으면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빠져나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내 잘못도 아니고 뭐 이거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아니고 이미 다 제적당했기 때문에 가서 우리 학원장 총장한테 가서 나 제적당했기 때문에 이제 신학대학 못 다닌다 하니까 아주 날벼락이 떨어져, 날벼락이. 하나님이 널 제적하는데 누가 제적했냐고. 아니, 이건 대학 규정입니다. 하나님도 이건 어떻게 못한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솜털만도 못한 대학이 무슨 기다려봐라. 반드시 널 대학에서 부를 거다 했는데 한 3일 있다 진짜 부르더라고요, 진짜로. 다시 와서 공부하라고.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고 압력 넣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다시 공부해서 이제는 졸업하고 금년 이제 2월 18일 날 졸업식을 가지는데요. 이제 졸업 사진은 다 찍고 이제 졸업식을 가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도모 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는지 이미 죽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죽었으라고 해요. 지금 제가 황장엽 선생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남바 1호입니다. 노메로 1번 북한에 표적 일본에 걸려있어. 일본에 딱 이 사람은 지구 끝까지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나를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린 지가 지금 한 7년 됐습니다. 7년.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제거하라고 이미 김정일이가 다 지시 내려보냈어요. 근데 저희가 나는 이미 죽을 때 나를 데려갈 때 되면 나를 데려가는 사람은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운명은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데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끝까지 천국에 안 데려갑니다. 좀 더 일하라고. 안 데려간다고 여러분. 내가 죽었으면 벌써 15년 전에 죽었을 게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경변에 와가지고 간암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잖아요. 너는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아직까지는 너는 천국에 오지 말고 넌 좀 일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북한 동포들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될 때까지 통일이 안 되더라도 북한 저 사탄 마귀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가는 3대 세습이 사탄 마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 북한 2,300만 동포들을 다 그 노예에서 구원하기 전에 해방하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 노예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기 전까지는 나는 죽질 않아요. 그 사명이 나한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저 혼자 됩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장담하는데 저는 여기서뿐만 아니고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작년 한 5월 달부터 김정은 정권 지금 봐서는 3년 못 간다. 북한이 못 가는 게 아니고 김정은 정권은 3년 못 간다. 반드시 무너진다. 이 3대 세습이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고 응답을 보게 되면 3년 못 간다. 3년.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북한에서 최고위원 최고위층도 이야기하는 게 최고위층도. 자, 3년 못 간다. 그 3년 못 가면 어떻게 되냐? 북한이 이 김정은이만 무너지게 되면 북한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게는 당 조직이나 이 국가 내각 이 조직이 피라미드처럼 위에서부터 밑바닥까지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그럼 그대로 갈 거예요. 그렇지만 3대 세습을 따르진 않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세습을 받들진 않죠. 그럼 어떻게 되냐? 새로운 정책 대안이 나오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중국 모델처럼 갈 겁니다. 이 3대 세습이 꺾여져 나가면. 이 3대 세습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잘리게 되면 그걸 자르려놓고 자기네가 쿠데타로 그걸 죽여놓고 와서 김일성 만세부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지지해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북한의 그 흐름을 볼 때, 특히 고위층들이 흐름을 볼 때 지금 이제는 때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저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 북한에서 들어오는 이 정보를 보게 되면 이제는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도 이 사람을 이대로 가다간 자기뿐만 아니고 온 북한 사람들을 다 죽이겠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딱 모르는 건 김정은이 하나입니다. 김정은이 하나. 모든 그 황병서, 그 주위에 있는 황병서, 최령해,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이 식으로 가면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도 멸망하고 국민도 멸망, 국가가 멸망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 한 사람만 치워버리면 되고 3대 세습만 끌어버리면 된다는 것까지 이미 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됐는데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도 이건 끊어버립니다. 그게 언제냐? 3년 못 갑니다. 금년이 상당히 고비라고 보는데 아마 2016년, 2017년 말이나 2018년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내가 아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북한은 그 상황입니다. 지금 고위층들 200만 명 내놓고 나머지 북한 2천만 사람들은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거 걱정하고 장마당 가서 콩나물 장사, 두부 장사해가지고 돈 조금 벌어가지고 그날 먹을 거 그날 살아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면서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걸 생각하는 게 북한 사람들이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가 그날 설교할 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밥 한 끼는 사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은 중국에 딱 넘어오게 되면, 오늘도 저희가 한 사람 지금 북한에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중국에 나왔던 사람을 용사관에 지금 데려놓고 한 사람 지금 구원을 했는데, 한 가족을
용산에 이제 오늘 들어갔다 안전하게 갔다 오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면 어디 온 줄 아십니까? 십자가부터 찾아요.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십자가부터 찾아. 왜? 북한의 소문이 십자가 걸린 데 가면 도와준다 해가지고 뭐 온 사람은 아무것도 연고 없이 온 사람은 일단 십자가 찾아 들어가요. 진짜 오게 가면 도와주거든요. 도와주고 북한에서 왔다 하면 숨겨줍니다. 일단 중국 교회일지라도 그 중국 교회가 열악하다니까 누구한테 보내주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네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한국에서 파견한 선교사가 수천 명이 되는데 거기 다 연결돼 골로 보내요. 아지트로 거기 보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수십 명을 데려왔잖아요. 그 선교사 있는 데 가서 보호하고 있다가 우리가 돈 보내주면 그 사람들을 태국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데려옵니다. 그렇게. 그럼 그 사람들은 십자가만 뭔 고반 다 해요. 우리 한국에 완 탈북자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고 한 사람들이 70, 80%입니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다고요. 자, 그럼 북한이 무너져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우직할 데 없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십자가 우리 하혜성교회 찾아와서 십자가 보고 여기 가면 도와주겠지. 한 100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나 십자가 오면 도와준다고 해서 왔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그때 여러분 내려왔다고 부둥켜 안고 차라겠죠. 하루 이틀은. 여기서 안 가고 계속 있어봐요 여러분.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내놓고 이거 안 돼요. 혼자서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무슨 한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6만 개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약 한 사람씩만 받아줘도 6만 명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은 우리 하혜성 교회 같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한 20명은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20명은. 그러면 20명 왔을 때 그냥 눈치 볼 거야? 이거 어떻게 도와주지? 이거 돈도 없는데 이거. 지금부터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가지고 통일선교기금 딱 해가지고 다른 통장. 저희는 항상 그렇게 통장 만들어서 목사님 교회에서 통일선교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북한 사람들, 다른 사람 말고 북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북한 사람을 라면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천교회다. 우리 영천노예면 우리 노예가 영천에다 그래도 가서 큰 교회를 하나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영천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폭파 사건 일어났던데요. 왜? 엄청나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김정일이 중국 갔다 올 때 폭발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김정일이 살았지만 그 화약 이 빵통이 터져가지고 2kg가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2kg가 직경 2kg가 뭐 유리창이 다 몇십 킬로의 유리창이 다 날아가고 그 옆에 있던 학교가 다 날아가고 수백 명이 다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게가 바로 영천입니다. 영천. 그 영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날이 내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하는데 3년 내 북한 무너지고 5년 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5년밖에 시간 없어. 5년밖에. 5년일 때 그래도 여러분 하혜생 교회가 가가지고 영천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북한 사람들한테 선교하고 우리도 지금 불쌍한 사람 여기서 밥 퍼주기 운동하는 거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 영천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한 끼 라면이는 밥을 한 끼 대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 그게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에도 목말라 있지만 식량에도 목말라 있어. 한 끼만 먹어도 살잖아요. 한 끼를 우리 영천 이 노예에서 교회를 세워놔가지고 하혜성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든지 해가 준비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밥 한 끼라도 놀아주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그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어렵다고 지금 북한 사람들이. 평양만 화려하지 평양을 제외한 지방 도시는요 도시도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도 아니에요. 한번 내가 지금 사진 찍은 걸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이메일로 목사님한테 보여줘가지고 북한의 이 처참한 환경들 평양만 그냥 그건 무대예요. 무대 안에다 평양만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공화국 북한은 다 이 평양과 똑같이 산다고 하지만 평양을 제한 나머지 도시들은 그건 도시야. 가까운 평양하고 붙어있는 평안남도 서재지 평성시라고 있는데 제가 그 사진도 있어요. 유리 건물에 미장은 둘째치고 그냥 대충 이 콘크리트 벽에 돼 있고 창문이 하나도 없고 비닐도 없어. 비닐도 못 떼서 비닐 팡막 창문이 없어 하나도. 겨울에 여러분 창문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뭘로 되나? 나무 판지 대놓고 종이 발라놨어요. 종이 비닐 팡막도 없어가지고. 그 내가 이 USB에 있는 거 내가 목사님한테 보여드리면 처참합니다. 평양하고 붙어있는 도시가 그런 정도인데 지방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 농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열악한 상황 때 북한이 무너지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가 5년 내 북한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 헌금 내가지고 하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에 10,000원도 줬고 1,000원도 줬고 5,000원도 줬고 통일 북한 선교 기금이라고 통장 만들어 놓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마다 대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누가 이제 여기 100명이 와가지고 나 도와달라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북한 일은.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만약시 이런 사회가 되면 많이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3대 세수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 사회가 살기 좋다는데 한국에 한번 가보자 하고 왕 내려와서 일자리도 없고 한번 찾아하는 건 십자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별내 여기 와가지고 수십 명이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때. 그래도 밥은 몇 끼 먹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닥친 문제입니다. 이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준비를 물론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제가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고 해도 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하면 항상 그때부터 이제부터 5년을 목표로 하고 5년을 목표로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5년을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그걸 자각하고 있고 제 모든 걸 다 내놓았지만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 철든다고 저도 이제 그걸 느껴가고 있는데 사람이 죽을 때 뭘 가져갑니까? 제가 그 책을 인디라 간디가 쓴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인디라 간디 아시죠? 인도의 총리 송인. 이 송인이라고 불렸던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송인이라고 불렸던 그 간디가 자기 축군 장관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디한테 선생님 만약시 우리가 인간이 지구를 떠날 때 내가 죽을 때 가장 값지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이 뭡니까 이래요. 내가 죽을 때 뭘 값지게 가는 중에 제일 부자니까.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고 대답하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저 세상으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베풀고 내 이름을 남겨놓은 것이 가장 큰 걸 가져가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자도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만 명심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이웃을 여러분 다 옆에 있는 거 다 이웃이고 멀게는 북한 주민이 우리 이웃이 아닙니까? 우리 동포 같은 이웃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할 우리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북한에 있는 저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북한 동포를 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돼야 될지요. 이것이 한국에 우리가 전쟁을 막고 북한이 김정은 3대 세습을 끊어버리고 그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전쟁을 막고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가는 삶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한테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달려있는 게 그 마음이 전해졌을 때 김정은한테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인,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서 지금 저축하고 있고 다 동포로 생각하고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통일이 되든 통일이 안 되든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춰져 있다고 그런 믿음이 저게 생긴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겠냐고요. 북한 핵무기 20개가 우리가 두려워하겠냐고요. 이건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진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제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죽을 고비를 수차례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년 동안에 졸업한 사람은 지구에서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가 아니고 8년 만에 졸업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족당했다가 저 제족당했을 때 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가니까 이미 작년이죠. 작년 2월 달에 공부하러 가니까 7년 쉬고 공부하러 가니까 제족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족당했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복귀해가지고 복학해가지고 공부를 마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간증을 하느라고 명성교회에서 청년들 한 5,000명 넣고 제가 간증을 했는데 거기서 4년에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4년에 이제 못해서 그 친구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 간증을 듣고 아니 저한테 좀 그 비법을 알려달래.
아니 나도 지금 교수님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가 지금 제족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봐주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하고 있대. 응답받아. 아직 응답을. 하나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럼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네가 정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제가 방법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해 주셨던 방법을 제가 알려줬더니 무릎을 치고 좋아가지고 날리고 와서 아마 복학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례신학대학만큼 철저한 데가 없어요. 규정이 너무 철저해요. 그러니까 나도 다 제적해버리죠. 그런데 나만 제적했는데 그걸 그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시 복학해서 내가 졸업을 했다고 하니까 제 간중을 두고 저를 찾아왔더란데 나도 제적당했는데 교수님 나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병을 완벽하게 고쳐줘. 완벽하게. 성령 충만하면 병은 저절로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암에도 걸리고 병에도 다 걸려요. 근데 난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거 내 병은 안 낫지? 계속 기도한 누구는 낫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아는데 눈빛만 봐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면 병이 다 나가. 있던 병도 나갑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조금 믿음 가진 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믿음이 있으면 병도 나갑니다. 여러분. 내 그 병마를 그래서 내가 이긴 사람이에요. 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내 하나님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김정은이가 핵폭탄 100개, 200개, 1000개 가지고더라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무용지물, 그 핵폭탄이 나무 같은 그런 핵폭탄이 될 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약속이지만 하나님과에도 약속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두고 보십시오. 3년 못 갑니다. 3년. 이게 뿌리 잘려요. 김정은이 이제 나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 5년 정도가 되면 남북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북한을 갈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무슨 판문점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권 가지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 날이 제가 봐서는 3년 내에 김정은 무너지고 2년 내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이 오는데 그때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뭔가 준비하려면 늦어진다. 그때 가서 늦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저와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을 했던 그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해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30명 모아놓고 특강을 하고 집에 갔다 오자니 그렇고 또 우리 노원교회 갔다 오자니 그렇고 해가지고 미리 와서 한번 보고 지금 올라와서 예비도 같이 드리고 하자고 이제 왔습니다. 오고 우리 저희 같이 온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동포사랑전국연합회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탈북자 이제 2명 같이 왔는데 그분들이 다 와서 보고 화장실에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다 써놨답니다. 오늘 하는 그 이제 집회를. 그리고 제목을 근데 교수님 제목이 조국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제목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인 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교수님 보내라고 해가지고 다 보냈는데 제목이랑 보냈다고 해서 제목 뭐라고 보냈냐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이제 집회하고 말씀을 전할 땐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하는 강의 제목하고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이 간증이나 특강 제목은 제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반도의 평화라고 보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쭉 보더니 한반도와 하나님의 평화라고 해서 또 거꾸로 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 이걸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년 동안 이 총무를 이거 하면서 조교처럼 활동하면서 제목도 하나 못 보냈냐는데 저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제목을 안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통이 어떻게 제목을 지금 거꾸로 해서 보냈는데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하나님과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 제목을 제가 달았냐면,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줬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이 말씀과 꼭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교회에서 간증할 때마다 뭐 똑같이 하지 않지만은 70년 동안 이 나라가 분단된 지 통일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지금 분단돼 가지고 통일은 둘째치고 점점 더 힘들어져 가요. 오히려 여러분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하면 다 아시죠? 소련, 체코.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91년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체코슬로벤스코, 우리 제가 북한 말로 하면입니다. 체스코슬로벤스코, 로마니아, 웬구리아, 동부독일, 볼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이 쨍쨍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동구권 사회주의. 우리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 제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보다 GNP가 훨씬 높았습니다, 여러분. 89년도 무너질 때 대체로 이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5,000불 정도 다 돼 있었어요. 동부독일이 흡수통일 당할 때, 소독한테 흡수통일 당할 때 동독의 GNP가 5,000불이었어요. 1인당 GNP가 5,000불이었습니다. 5,000불. 소독이 2만 불이었습니다. 2만. 4분의 1밖에 안 돼서 얼마 차이도 안 났거든요. 그런데도 그 동부독일은, 동독과 소독은 아주 자유롭게 평화적으로. 북한 전 총리의 사위, 북한의 고위층이었던 남자. 탈북민 강명도 교수. 제가 주석궁에 있었거든요. 우리를 말하면 청와대와 같은 청와대. 것인데 중국에 나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날짜 못 맞췄죠. 그래서 제가 망명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죽여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렸죠. 북한의 권력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그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독일에까지 갔죠, 제가.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운의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가자. 너 위험하다, 여기.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강명도 교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사. 네. 맞습니다. 자, 지금은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강명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분들께 직접 육성으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CTS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은 강명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봅니다. 또 제 사명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개를 받은 강명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장균은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요 옆에 너헌께 전도사라고 했는데 전 전도는 한 명도 안 합니다. 그냥 여기서 저는 여기 전도는 제가 북한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뭐 전도해가지고 그 우리 노건교회로 이제 모셔가려고 온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우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저를 여기 초청해 주신 우리 장균원 목사님, 또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기 오기는 7시 반에 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왜 7시 반에 왔냐면, 사실 오늘 2시부터 제가 4시까지 요 가평 교육자 연수원이 있습니다. 교육 비전 센터라고, 거기서 제가 특강을 2시간 교수님들 또 잘 살던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잘 살아서 무너졌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잘 살았고, 그 다음에 서독이나 미국보다는 잘 못 살았지만, 그래도 사회주의 나라지만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은 상당히 발전된 국가였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비행기, 자동차, 대포 다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오래지 않잖아요. 우리 기술로 자동차 만드는. 그러나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는 이미 60년대, 70년대 자동차, 비행기 다 만들던 나라입니다. 그럼 배를. 금방 공업이 발전됐던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니까 그 다음에 자유를 요구했고 자유와 민주주의 이걸 요구했던 겁니다. 그 나라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동부 독일이 89년도 10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 바람이 그냥 몽땅 동구권으로 되면서 루마니아, 헝가리 그 동독과 같이 있던 사회주의 그 나라들이 독립국가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 루마니아, 헝가리 89년도에 동독과 함께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낮 한시에. 참 그것도 누가 시킨 것 같아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수십 개의 사회주의 나라가 한낮 한시에 그냥 싹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오림도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89년대 다 무너지고 91년대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사회주의 종지국이라고 했던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해체됐습니다. 91년대. 상당히 내용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내용.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테타 일어나가서 일진 다시 체포되고 뭐 굉장했어요. 일진이 병이 많잖아요. 심장병 걸려가지고 요양소에서 심장병 치료 가실 때 구소련 장군들이 붉은 군대 장군들이 다시 구테타 이렇게 가지고 크레물리를 다시 장악했던 거예요. 그거 다시 일진 부대가 와서 쳐가지고 다시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러시아 마지막까지 반항을 많이 했죠. 이걸 지탱하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91년도 소련이 해체되고 그때부터는 냉전이 파괴된 거죠, 여러분. 냉전이 없죠, 지금. 미국과 소방, 이 나토 군사력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군사 블록이 없습니다. 그때는 군사 블록이 있었으니까. 그 블록이 바로 와르샤 군사조약 참가국이라는 사회주의, 50개 사회주의 나라가 가담했던 소련을 중심했던 그 군사기구인데 이 블록이 해체됐잖아요. 해체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련에 가담했던 그 블록 국가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럽으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볼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다 유럽 국가가 됐어요. 유로존에 다 가입해 버렸습니다. 유로존에 가입했다는 건 나토에 다 가입한 겁니다. 어제 날의 적이 친구가 돼 버린 거죠. 그쪽은. 그러면 북한은 외톨이를 혼자 남았잖아요. 그때 당시 89년도 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이 무너지기 전에 우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건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세계대전이에요. 왜? 이 나라들이 다 북한을 지지할 거고 베트남 전쟁처럼 미국을 지지하는 소방국가들은 다 우리 한국을 지지할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는 핵실험장이 돼버립니다. 핵실험장. 우리 통일이 됐습니다. 상당히 높았던 거죠. 우리나라 89년도 한번 오늘 제 강의 듣고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아마 5,000불 안 될 겁니다.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런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강력했던 사회주의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회주의 나라들이 왜 이런 옛날 냉전 시대에 두 축으로 해가지고 냉전이 이루어졌는데 서로 전쟁을 한다고 기싸움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체제 선전을 하고 이 소련이라는 한 축과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한 축, 소방 자본주의 한 축과 소련이라는 동구권 사회주의 한 축이 서로 우르렁거리면서 이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순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유럽에서 이 유럽권에 서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한 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동독과 서독 간에 이 무력이 대치가 핵폭탄만 수백 개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동독과 서독에. 이 나토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이 소방 미국을 축으로 하는 이 군사조약기구가 소련을 견제하고 독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부 독일이라는 이 독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여러분 나토입니다. 나토. 거기 미국 군대가 얼마 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게 한참 전쟁하는데 80년대, 70년대, 60년대부터죠. 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미국 군대 40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미국 군대 4만 명 주둔하고 있잖아요. 동부 독일에, 그러니까 40만이 주둔하고 있고 핵폭탄도 수백 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독에. 동부 독일에는 소련 군대 60만이 주둔하고 있어요, 60만.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인 건 아시죠? 우리나라 통째로 군대 하나가 다 독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 무력이 소련에서 파견해가지고 그걸 동독과 지키느라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엄청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왜 안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핵폭탄 때문에 안 일어난 겁니다. 핵 때문에. 서로 막대한 핵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잘못 전쟁하면 핵 쓰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도 알고 소련도 아니까 그때는 못 일으킨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몇 번 했다가 그냥 국지전만 하고
그 베를린 사건이라는 거 유명하잖아요. 58년도 베를린 사건. 그때 그 동북과 서독과 이게 전쟁을 하려고 했다가 핵무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핵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핵무기를 양쪽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쪽도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소련도 막강했습니다. 무력이. 그리고 소련을 지지하는, 이자 제가 열거했죠. 강력한 사회주의 나라들. 소독 못지않게, 소방 못지않게 GNP가 높았던 이 사회주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소련도 함부로 못했고 미국도 함부로 못했던 거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럴 때 북한은 다 한편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과 다 한편이었거든요. 이 한편이었기 때문에 이 91년도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그 핵선언하게, 비핵화 선언 한반도 선포하기 전에 북한은 핵이 없었어요. 핵이 없고 대신 사할린 아시죠, 여러분?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사할린 그 섬에 핵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핵탄두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하고 소련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여러분? 이 붙어 있잖아요. 러시아, 소련. 지금 러시아 하바롭스크하고 소련하고 북한 국경하고는 붙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핵무기가 있던 러시아 그 북쪽에 있는 라진 선봉 그 우쪽에, 바로 우가 러시아, 소련이 지금 러시아죠. 그때는 소련이지만 소련에 거기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비록 안 가져와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다르죠. 미군이. 소련은 그때 핵우산을 북한한테 제공해주고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핵미사일이 많았던 데가 바로 사할린이라는 그 섬입니다. 사할린 섬.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항공기가 그때 몇 년도죠? 91년도인가요? 92년도인가? 그때 소련 상공에서 사할린 섬을 경유해서 그걸로 약간 침범했다가 격추당한 게, 거기 미사일 기지가, 핵미사일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비행기가 들어와도 격추시킵니다. 거기는. 근데 우리 비행기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칼기가 걸로 약간 들어오다가 격추당한 거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게, 거기 바로 북한 우쪽에 있습니다. 거기 많은 핵무기가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핵무기가 들어오려면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얼마나만큼 핵무기가 있었던지 기억 안 나시죠? 이제 저희는 잘 압니다. 제가 북한의 군대 고위층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1000여 개의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술 핵무기. 1000개의 핵탄두가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미군이 가지고 있었죠. 1000개. 북한은 여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항상 이 핵무기를 철폐하라, 핵무기를 철폐하라. 한반도에 있는 핵무기를 계속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 북한이. 왜? 북한 자기네는 러시아 보고 소련 보고 핵 달래도 안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국이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 사할린에 있는 핵이 바로 미국 본토, 한국 다 공격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 우리가 너희 지켜주니까 너희 나라 땅에 핵무기 안 가져와도 되고 핵 기술 안 줘도 된다. 너희가 핵 안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안 줬던 거죠. 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 1000여 개 핵탄두를 가져간 겁니다. 왜? 소련을 견제하려고. 그랬던 한반도가 우리만 핵을 철폐해버렸죠.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우린 핵을 다 철폐해. 우리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반도는, 이 한반도 형태는 핵을 가지지 않는다. 이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북한이 91년도 이후부터 핵무기를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핵탄두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핵이,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91년도에는 핵을 철폐하고 북한도 핵을 포기한다.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는다. 이 경제 건설에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하더라도 우린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IAEA라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다 가입했고 NPT에도 다 가입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강력했던 사회주의 나라들이 89년도 우리보다